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렇게 좋은 강의실에서 금년도 첫 번째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1월 초에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3월 9일날 우리나라가 죽잡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는 다시는 그런 고민하는 새해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첫 번 벽두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 4월 달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자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북한이라는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흠모하는 나라들, 우리 목사님 매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얘기하시죠. 미국 얘기하시고, 좋은 나라, 좋은 대통령, 이런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앞으로 금년에 제가 그 매주 월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이걸 한번 쭉 다 기록을 하고, 이렇게 쌓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목사님께서 첫 번째 주제로 금년에 제일 강조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한미군 한미동맹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이 서론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워커힐이라는 지명이 상당히 독특한 곳인데, 미국의 워커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났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때 미군 안 왔으면 한국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7월 5일 날 첫 번째로 미군이 저쪽 오산에서 미군 540명이 북한군 5,000명하고 붙었습니다. 7시간 동안 싸웠는데 540명 중에서 181명이 죽은 겁니다.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3분의 1. 그 미군이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영천, 경주, 포항,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그 낙동강 쪽으로 해가지고 부산 거기만 남은 것이죠. 그때 9월 10일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그때 우리나라 정일권 장군이에요. 장군, 우리 내일 영천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영천을 뺏지 못하면 우리 미국군하고 한국군하고 다른 나라로 일단 갑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다시 이 나라를 뺏을 준비를 가서 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군한테, 워커 장군이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승만 박사한테 비밀로 하고. 그런데 정말 9월 10일 날 영천 전투에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낙동강 교두보를 확보했고, 9월 15일 날 배로 인천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메가더 장군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전세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워커 장군도 이제 직역하는 미군을, 한국군을 따라서 왔는데, 바로 1950년 12월 23일, 며칠 전이에요. 요 바로 요 밑에서 언덕에서 전사합니다. 그분이 전사해서 여기가 워커 장군을 기념하는 워커의 언덕입니다. 워커 힐. 여기다 그래서 이제 좋은 호텔 만들고 그것을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강의, 제가 이제 저의 등록 상표입니다. 어느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도 저거를 쓰는데, 저기 보면 훈장도 있고, 뭐 이게 전투적이고 전략적이고, 그래서 제가 저걸 쓰는데, 우리 프리덤 빌리지 자유마을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 함께 공부하는 이런 오늘 그 즐거운 날입니다. 첫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매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괜찮은 나라의 상징인데, 저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깃발이 노르웨이입니다. 하얀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밑에 노란 십자가가 스웨덴이에요. 저기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저 깃발 보시면은 하나님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다 성공을 했죠. 노르웨이가 지금 개인소득으로 세계 3등인데 92,000달러더라고요. 덴마크가 65,000불 좀 넘고, 스웨덴이 55,000불이 넘고, 한국이 지금 세계 30등입니다. 30등으로 33,000불. 여러분, 노르웨이가 90,000불이니까 우리나라의 한 3배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에다 곱하기 3 해보세요. 얼마나 잘 사나. 우리가 통일되고 통일한국이 이러면은 저거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저 나라들이 저렇게 그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은 걸 보면은 이렇게 세우면 완전 십자가죠, 그죠? 이렇게 펄럭일 때는 옆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저렇게 다 성공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저 나라들은 작아요. 스웨덴만 인구가 1,000만이 넘고 나머지는 500~6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인구보다도 작은 나라들이지만은 그렇게 참 잘 살고 국민들이 사이좋게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라는 그 목사님이 매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거기에 십자가가 다 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여기 그 등수 자료 나온 건데, 미국은 인구가 3억이나 되다 보니까 그 개인 소득으로는 등수가 이제 1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6만 달러가 넘는,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이런 세계적인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신 나라가 지구에 3나라 있는데, 그게 미국, 이스라엘, 한국이라고 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세계를 끌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냥 자료입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30등인데 일본이 세계 우리보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 것 같고,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우리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읽고 따르면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거야. 바로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해서, 저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를 뺏는 놈들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마을을 만들었고, 이 나라를 완전한 자유국가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 앞에도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새해 들어왔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 그런 것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북한이 말이죠, 우리나라 방송에 김정은 위원장이라서 내가 기분 나빠서 지우고 김정은이라고만 썼습니다. 저 때에 나한테 무슨 위원장, 네가 위원장이냐? 참. 저 사람을 보고서 분노심을 느끼지 않으면 자유시민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 중에서 뚱뚱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북한 사람 중에서 김정은이만큼 뚱뚱한 사람 사진을 구해오면은 내가 선물을 주겠다, 내가 쓴 책을 한 권 주겠다 말이지. 누구도 그 책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김정은보다 더 뚱뚱한 북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딸내미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딸내미가 이제 맘먹게 뚱뚱해질 것 같더라고요. 북한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지 혼자 사는 나라예요. 예, 저 추운 날 밤중에 저거는 고역입니다. 저런 데 끌려 나오는 거 뭡니까? 저게 기뻐서 나가는 거예요? 강제로 나가는 겁니다. 저기서 이제 밤 한 2~3시까지 한 다음에 집까지 걸어가면 아침 돼요. 차가 있나 거기에, 북한에. 이런 짓거리를 하고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저 집단을 하루빨리 우리가 저 북한 사람들을 괴롭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이런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 웃기는 얘기죠. 저 고문을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내년 후년에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그런 신년 파티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저것들이 그랬어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다.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것들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북한이 우리를 저러기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보도하는 저 정신 나간 기자들, 저것들한테도 우리가 교훈을 줘야 됩니다. 북한은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멍청한 지도자들만이 북한이 적이 아니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돈 주면 북한이 마음 잡을 수 있고 북한과 평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착각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지금 망할 뻔했는데 정말 작년에 겨우 살려낸 겁니다. 저는 그 살려낸 원동력이 딱 두 개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불러내가지고, 교수님 나라 망했죠? 얘 나라 망하고야 말겠죠? 근데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 안 망해요. 목사님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시고 한미동맹이 있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이제 완벽한, 고민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을 처단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쟤네들이 저렇게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는 말은 항상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 착각하고 있었답니다. 저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펴줘보겠습니다. 저놈이 얘기했어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조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평화가 아니야. 저건 언제 얘기했냐면 말이죠. 바로 또 이 오크힐 호텔이네. 북한하고 남한하고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1972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73년에 같아졌습니다. 바로 72년에 북한 얘기하자고 와서 얘기해. 그래서 적십자 회담이라는 걸 열었고 북한 간부들이 여기 와서 자면서 여기서 회담을 하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와가지고 뭐 얻어먹고 그랬는데 맛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도 있고, 또 여기 경치가 아주 좋아요. 한강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들이 조금 너무 간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불러놓고 너네들 남조선 가서 남조선 잘 사는 거 보고 그것들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고, 그리고 정신이 뻥 나갔지. 정신들 차리겠더라. 그건 평화가 아니야.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교시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하고 평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그랬어요.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가보니까 서울 잘 살거든. 평양보다 자동차도 많고. 그때 북한 놈 중에서 말이죠, 아주 그 싸가지 없는 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기복이라고. 경기고등학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놈이 와서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끌어다 놨구만 그랬습니다. 서울에 차가 많으니까 전국에 있는 걸 다 끌어다 놨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있는 자동차 끌어오는 거는 쉬운 일이었는데 건물 끌어다 놓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건물 끌어다 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북한 사람들을 물먹이고 그들이 기분 나쁘게 갔는데 정신 훈화를 한 겁니다. 남조선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 왜?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한 경제가 다 우리 거가 되는 것이야. 이거 다 찌꺼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힌트. 북한은 절대로 여기다 핵공격을 안 합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가야지. 잿더미를 가져가면 뭐겠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의논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입니다. 때문에 동무들은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평화공선으로 나갈 때일수록 절대로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고 더더욱 전쟁 준비를 다그쳐야 합니다. 북한에서 제일 높은 게 뭔지 아세요? 북한에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제일 높죠. 북한은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것이 노동당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것이 수령님 교시입니다. 이게 수령님 교시예요. 남한하고 뭐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미국 몰아내고 그리고 전쟁하기 위해서야. 저거 직접한 말인데 이거를 왜 대한민국이 모르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평화가 왔다고 그러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몇 번째 대통령을 해 처먹은 것이죠. 가만히 보겠습니다. 저 김정일이라는 자가 어렸을 때 수령님 그러니까 수령님이 살아있을 때 94년에 죽었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얘기해요.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만날 수 있다. 나는 저거 보고서 쟤는 키신저를 읽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대한민국 정치가 중에서 키신저 박사의 핵전략 이론을 읽은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핵도 다 전략이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어쭈 읽었네 라고 생각은 뭐냐면은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까지 가는 폭탄을 이제 북한이 만들었다 칩시다. 샌프란시스코가 죽어요. 100%. 그날이 왔을 때 김정은이가 미국 야 남조선 아우들하고 내가 70년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통일해야 되겠어. 말로는 안 돼서 전쟁을 해야 될 거야. 너네 개입하지 마. 니네가 개입하면 내가 못 이기겠지. 근데 나는 요번에는 6.25 때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 샌프란시스코는 죽일 거야. 나는 혼자 안 죽어. 샌프란시스코 죽일 거야.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살리려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LA 아무데나 좋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니?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들면 니네 편할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LA를 포기하거나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대단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은 미국하고도 싸움 안 하고 왜 미군이 안 올 테니까. 그리고 남한한테 그러죠. 어이 남한 이제 미국이 안 도와줘. 너랑 나랑 싸우면 네가 더 세지. 네가 탱크도 좋고 비행기도 좋으니까. 그래 나는 핵이 있잖아. 이거 안 쓰겠니? 그러니까 항복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느라고 저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고 미국이 맞는 날 미국은 전쟁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그때 오크일 그냥 내놔 라고 하기 위해서 핵을 만든다. 아주 쉬운 핵전략이죠.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저건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은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해버렸네.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했다고. 야, 저 떼놈들 말이야. 저 돈맛에 들려서 남조선 자본주의 썩은 놈들하고 거래를 그 과학자들 불러다 놓고 빨리 핵 만들어라고 얘기했던 그날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건 김정은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실제적인 힘의 균형은 미국 사람은 100명 죽어도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북한은 100만 명 죽어도 난 할 수 있어. 그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도시 하나만 때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 미국과 균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할 때 미국이 우리를 못 건드려. 그리고 남한하고 전쟁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어. 그겁니다.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이 뭐 말할 때마다 북한 때리겠다는데 그때 소리를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그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네 핵전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저것들이 제주도까지 날라오는 미사일이 다 있는데 왜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지? 전쟁 안 하고 다 먹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미국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면 한국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그런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 페이지. 저거 그림 보세요. 이게 뭐예요? 러닝샷스가 튀어나왔어요. 이놈이. 난 저런 거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저걸 그래도 피가 우리랑 저게 우리 어머니랑 성씨가 같아요. 전주김씨입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더 창피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뭐야? 머리 좀 빗고 다니면 안 되냐? 참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쓸어버리라는 인간들이 많이 있죠. 제대로 안 쓸어버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벌주더라고요. 전쟁은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기왕 전쟁을 할 때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 그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대충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6.25가 대충 끝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압도적으로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저 사람도 저랑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리춘입니다. 리춘이. 매번 나와서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아줌마인데 이번에도 또 개소리를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우리는 저것들하고 상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 말이죠, 뭐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진 않는데 간만에 되게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건 대통령 같아.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 같아야지. 대통령은 먼저 아세요? 총사령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민간인에서 대통령은 나보다 높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는 군인 중에서 제일 높아서 높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군대를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대통령이 되면은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제일 높은 군인보다 더 위에 있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높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시장은 전쟁할 일이 없어요. 경기도 도지사 전쟁할 일 없습니다. 삼성 회장, 삼성의 GDP가 필리핀 전체보다 더 많습니다. 삼성이 1년 동안 매출액이 필리핀 GDP보다 더 커요. 필리핀 대통령은 전쟁을 하지만은 삼성 회장은 전쟁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국가의 지도자, 경기도지사, 뭐 강원도지사, 서울시장 아니에요. 대통령 한 사람이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그 가서 싸울 수밖에 없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총사령관인데 그동안에 총사령관답게 행동한 사람을 저는 전두환 이후에 없다고 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세 사람이 총사령관답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 총사령관처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먹지 마. 우리가 도발에는 반격을 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얘기를 지난 연말부터 계속 해대고 있어서 저 사람이 잘하면 또 김유신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3년 이내에 통일되면 통일되는 해에 대통령이 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김유신 되는 거죠. 네. 안 되죠? 네. 신년사를 했는데 쭉 들었는데 북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제일 큰 주제인데 왜 그걸 안 하지 그랬는데 따로 하기 위해서 안 했더라고요. 경제 얘기만 쭉 하고서 북한을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 얘기한 것이 아주 괜찮은데 작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38발을 가겠습니다. 38발. 그리고 12월 31일 날 3발, 1월 1일 날 1발. 그래서 그냥 2년 동안 연속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여러분 저거 되게 비싼 거예요. 멀리 가는 거는 $10,000,000. 1,000,000달러 120억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이 300만 달러, 보통 거는 한 500만 달러치입니다. 지난 11월 2일 날 북한이 20몇 발을 한꺼번에 가겠는데 그날 쏜 거를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강냉이를 사올 수 있는 돈을 하늘에다 다 쏴댔습니다. 나라가 아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저거에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된다. 아이고, 간만에 저건 하나도 놀라운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지, 당연히. 그러면 전쟁 납니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58배 센 나라입니다. 58배.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북한 김정은의 소나기 속에 갖다 바치고서 지난 몇 년 동안 좌파 대통령 나올 때마다 우리의 운명이 김정은 맘이에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안보를 보장한다. 이렇게 올바른 얘기했을 때 우리가 밀어줘야 됩니다. 저걸 보고 야당 당선한 자가 페루나래, 페루나. 아니, 국가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을 페루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너는 뭔데? 너야말로 페루나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대통령다운 언급을 한 한국의 대통령이다. 정말 전두환 대통령
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사령관 중에 사령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북한하고 전쟁해가지고 그래도 나라 뺏기지 않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때, 그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전쟁을 사실 한 사람입니다. 월남에 파견했고, 그때는 뭐 우리 다 기억나지만은 매일 전투 아닙니까? 청와대 까로온 놈도 있었고, 울진 삼청원 놈도 있었고, 30명 왔을 때마다 일개 군대 직동원 돼가지고, 정말 전국이 시끄러운 그런 전투를 하고, 그래서 싸우면서 일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일하자. 싸우면서 일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통령은 총사령관이라 총사령관이 뭐 하는지 재밌는 그림 몇 개 보겠습니다. 9.11 났을 때 말이죠. 부시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애들하고 책 읽고 있었는데, 이거 뉴욕에 있는 건물 두 채가 비행기한테 부딪혔네. 비서실장이 맨 처음에는 각하 교통사고가 났어요. 비행기가 건물에 받쳤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두 번째 받쳤을 때는 각하 우리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책 읽던 그 일을 그래도 대통령이 끝까지 책을 읽었어요. 그 나중에 왜 그때 그런 복을 받고도 책을 읽었냐 그랬더니 애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난 그거 보고서 또 그리고 워싱턴으로 가려고 했는데 워싱턴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를 그놈들이 또 테러한다고 그래서 저쪽 핵벙커로 날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4일 날 처음으로 백악관에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기도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럼스펠드 장관인데 국방장관입니다. 저 사람은 생긴 것도 아주 씩씩하게 생겼는데 프린스톤 대학의 레슬링 선수였어요. 미국 국가대표급 거의 가는 선수였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럼스펠드 장관, 당신이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저 사람이 딱 눈 감더니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이 센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 녀석들을 가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제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끔 이제 전쟁 준비할 때 아버지는 41대 미국 대통령이고 부시는 아들 부시는 43대인데 아버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버지도 대통령이니까.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시는 위대한 분이랍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야. 나는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서 미국이 이건 이긴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렇게 전쟁하는데 왜 져요? 하나님한테 이 싸움을 내가 싸우러 가겠다고 그러고 이 무지막지한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저기에 이제 의존하면은 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에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시 대통령인데 요건 미국의 에피소드인데 저쪽에 있는 녀석이 부시 대통령이 이제 다 악수해줘요. 악수. 졸업하는 소위들한테 악수해주는데 자기랑 악수하는 순간에 엄마 보고 전화를 걸라고 그랬습니다. 부시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순간에 삐리릭 하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 전화인데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어머니 축하합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너무나도 감동인데 여러분이 오늘 소위가 된 것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을 가르쳐주신 교수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총사령관인 나의 자랑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연설문을 그때 청와대 있던 후배한테 보내줬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라고. 우리 대통령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너희들의 총사령관인 나의 자랑이야. 그래야지 대통령이 총사령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그래도 다르죠. 여자들은 이렇게 키스를 날리는 겁니다. 이 소위놈이 감히 대통령하고 가슴 박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소위하고 총사령관이 받으면서 그렇지만 저 친구들은 대통령이 명령 내리면 죽을 줄 알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센 거예요. 우리도 저런 나라를 이제 통일된 다음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려면은 저런 거 다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그거를 오바마도 하는 거예요. 오바마도. 이것도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한 녀석이 딱 와서 우리 가슴 박치기를 합시다. 미국은 남자들끼리 가슴을 받는 거가 상당히 그 괜찮은 인사예요. 저 쏘이는 녀석이 대통령 감히 총선에는 팔을 잡고 이거 얼마나 다정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위기 질서는 보통이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전쟁 딱 나는 순간 뭐 주권이 살건이 이거 안 따지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로 다가갈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도 저거 얼마나 자기 나라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그 젊은 친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감히 쏘유놈이 어디서 총사령관한테 팔목을 잡고 가슴을 박차주고, 저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저게 자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런 나라를 우리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인데 저것도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말이에요.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했는데 저 사람이 가끔가다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자기네가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까지의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 미사일은 1600km 바깥에서 날아가서 35cm 원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게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슴이 35cm 되는 녀석한테 뭐 저도 35cm 될 것 같은데 더 넓으면 맞기가 더 좋죠. 야 우리 말이야 1600km 바깥에서 이제까지 나타났던 미사일보다 17배가 빠른데 그놈이 가서 35cm 원 안에 들어가. 정은아 조심해라. 우리 미사일 맞기 싫으면은 그 얘기 한 겁니다. 저 얘기 듣고서 도망가요. 저 얘기 듣고서 저 방송 듣다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땅속에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죠. 그러면 괴로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70년 만에 최초로 미군의 새병정 우주군을 창설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우주군의 첫 번째가 여기 생겼습니다. 오산에. 미국이 우주군을 만들었고 우주군의 아시아의 첫 번째 부대가 오산에 생겼다. 바로 한 달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 하는데 미국하고 잘 지내면은 손해볼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하고 잘 지내라고 막 애를 썼을 때 그때 부통령이고 지금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와서 미국한테 배팅하세요. 배팅이라는 건 이제 뭐 내기할 때 거는 거예요. 미국한테 배팅하세요. 미국한테 배팅하면 손해볼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죠? 딱 미국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이야. 우리 너랑 같이 가는 거야. 일본 너하고도 잘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다 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확대시킬 거야. 그게 통일입니다. 자유의 확대, 자유의 확산. 북한으로 자유를 넓히겠다, 확산시키겠다. 그 말이 바로 통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점잖게 한 것이 자유의 확산이었다. 그 대통령 취임하는 날 자유의 확산을 통일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것도 우리나라 국방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죠. 북한이 핵 가지고 까불어? 그 김정은 정권은 끝이야. 저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에요. 성경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 그 길에서 걸리면 죽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70년 됐는데 지금도 있답니다. 핵을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너는 죽는 거야. 너희 정권은 가는 거야. 라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간만에 국방부다운 얘기를 해서 지금 여초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키신저 박사가 한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정일이가 읽은 거예요. 나도 핵을 갖고 있고 너도 핵을 갖고 있으면
불가침 조약을 말은 않았지만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다. 그리고 키신저 박사만큼이나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모게소라는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투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전략적 옵션은 둘 중에 한 나라입니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2. 미리 항복하는 것. 3. 우리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먹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자고 어디 시청광장에서 한번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미국하고 함께 가는 것이 제일 최선이고 사선은 안 될 경우 우리 걸 만드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석윤열 박사라는 원자력공학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한 1년 전에 자기한테 적당량의 돈을 주고 적당량의 연구원을 붙여주면은 6개월 만에 북한 것보다 훨씬 좋은 핵을 만들어낼 수 있다. 1년 후에는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다.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건 마음먹기 나름이죠. 언제든지 우리도 최악의 경우에 항상 대비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북한하고 우리 하고 있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미리 항복을 하는 것, 저 사람들이 매일 그랬잖아요. 미리 항복하자고.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보고 전쟁하자는 말이요? 누가 전쟁하자고 그랬습니까? 전쟁 막자고 그랬지. 근데 미친놈은 전쟁 막기가 나빠요. 여러분 테러리스트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미국이 먼저 가서 때립니다. 전쟁 억제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전쟁을 막는 방법은 쟤도 목숨을 아낀다고 생각을 해야지 전쟁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너 오면 너 죽어. 네가 오면 내 코피를 내겠지. 내가 반격하면 너는 머리가 다 깨져서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마. 그게 전쟁 억지 이론인데 테러리스트들은 나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달려옵니다. 나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은 미국한테 먼저 얻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 한마디에 숨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 미국 비행기가 한다고 하는데 사람 안 타는 비행기예요. 무인기인데 그 무인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야. 비행기 이름이. 그 비행기는 20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고 5,000km 정도 날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있는 곳에서 정은이가 있는 데까지 97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좋은 동맹국 미국이 이 나라 안보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또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미국이 지켜주고 그랬으니까 이 나라를 정말 큰 나라로 만들고 미국이 원하는 거 우리 목사님 이번에 미국 가서 통일시켜 주세요. 그리고 통일된 다음에 중국 걱정 우리가 다 맡아줄게. 감동받잖아요 미국 사람들. 감동이. 이것도 참 황당한 얘기인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황정엽 씨예요. 황정엽 씨고 황정엽이랑 같이 왔던 사람 중에 김덕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김덕홍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의 파티에 불려다니던 사람이래요. 어느 날 파티에 갔더니 테이블 위에다가 한쪽에는 달러 뭉치를 놓고 한쪽에는 꼰총을 놓고서 여러분 와서 하나씩 집어보세요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장교들한테 어이 너네들이 나와서 집어봐. 그랬더니 한 녀석이 나와서 달러를 집었대요. 한 녀석은 꼰총을 집었답니다. 그 김정일이가 그것을 집은 이유를 설명해보라. 그랬더니 돈을 집은 친구가 수령님 이 돈이 있으면은 저 꼰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그거 말 되는 소리구만. 근데 자네는 왜 꼰총을 집었지? 꼰총을 집은 친구가 수령님 꼰총 있으면 저 돈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서 김정일이가 치면서 자네가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이해하고 있구만 이라고 하면서 돈과 꼰총을 선물로 줬답니다. 제가 이제 머리 좋은 우리 후배한테 이거 한번 멋있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꼰총 한 자루가 $300입니다. 30만 원이면 한 자루 살 수 있어요.
저거를 1,000달러도 훨씬 넘어 보니까 100달러짜리가 뭐 뭉치니까 10,000달러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1,000불이나 칩시다. 돈을 집어넣으면 300불 주고 꼰총을 사야 되니까 꼰총 더하기 700불이 남아요. 근데 돈을 집은 친구, 또 꼰총을 집은 친구는 꼰총 더하기 1,000불이 남는 겁니다. 그 경영학적으로 계산해도 꼰총을 집는 게 낫다. 북한 놈들은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놈들하고 뭐 타협을 하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직접 이분은 자기가 가서 이제 경험한 거를 이렇게 글로 회고록으로 썼다는 것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1945년 8월 6일 두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일본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일본이 제일 클 때가 저만했어요. 저기서 말이죠. 일본이 미국을 세게 건드리지 않았으면은 저 상황 하에서 전쟁이 끝났으면 우리는 지금 일본말 쓰고 살아요. 일본이 제일 넓을 때 넓이가 85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0만, 북한이 12만, 일본이 37만이에요. 근데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 넓이가, 일본이 뺏었던 넓이가 무려 850만. 완전히 대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게 어느 정도 먹고서 용식춤을 덜 부려야 되는데 끝까지 나가다가 미국한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섰다면은 혹시 어떻게 됐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하시죠. 요새는 가상역사라는 게 있다고. 가상역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 한 번 더 하러 갔다가 오하이오 대학의 역사학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시험 문제 하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면 그게 시험 문제예요. 나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지금 일본말 쓰고 살 거다라고 썼습니다. 답으로. 그러니까 참 이것도 가서 때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고 저거 그 이승만 박사가 매일 이제 일본은 미국을 때리고야 만다라고 그 얘기했을 때 나 또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도 뭐 그냥 겨우 출판을 하고, 근데 이제 일본이 진주만 국가인데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그랬죠. 저거 끝날 무렵에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영국은 얼마나 넓었는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일본 놈들 말이야 그 팽창주의자 그런데 영국이 제일 넓었을 때는 땅 넓이가 3천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됐습니다. 그 지구의 뭐 한 4분의 1이 영국 땅이었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지고 있던 나라도 있고, 그리고 영국은 그래도 그 제국은 인도,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영국하고 아주 친해요. 아주 친하고, 요번에 영국 수상이 누굽니까? 인도계 사람이 됐죠. 인도 출신 사람이 영국 수상이 되는, 민주주의를 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본이 제일 넓었을 때 사진인데, 저것도 만주. 저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운명, 이제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생기게 되는 스토리가 저깁니다. 저기 그 빨간 쪽에서 맨 꼭대기가 만주인데, 만주에 관동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관동군. 근데 미국 사람들이 관동군이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군대로 이제 매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독일하고서 저기서 싸우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데 바다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만 싸움 가지고서는 끝이 나지 않는다. 한국에도 일본군이 30만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동군은 한 100만 명 되는데 저것들이 살아있는데 항복을 하겠냐. 그러면서 독일이 항복을 하더라도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항복시키려면은 18개월을 더 싸워야 된다. 1년 반을 더 싸워야 되는데 그 사이에 미군이 100만 명은 죽을 거다. 미군은 2차 대전 끝났을 때 보니까 30만 명이 전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항복한다음에도 18개월을 더 싸워야 되고 자기네들은 이제 100만 명이 죽는다. 아주 머리가 아픈 거죠. 방법이 있다. 소련 보고 와서 저거 싸우라고 그래. 소련 보고 싸우라고 해서 일본의 관동군하고 소련군하고 싸움을 시키려고. 근데 원래 소련은 2차 대전 때는 미국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맹 그러면 친한 나라가 맺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한 나라가 맺는 게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일본을 적으로 쳐요. 독일도 적으로 치고, 미국도 소련이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독일이라는 더 골치 아픈 녀석이 있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동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점령하러 왔던 소련군은 전부 다 미제 트럭 타고 왔어요. 미국이 다 대줘가지고. 그런데 소련 놈들이 그 당시에 국제정치 이렇게 비겁하고 치사해요. 일본하고 소련이 그 무렵에 그러니까 서로 전쟁하지 않는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본이 막 힘이 없어. 그래서 소련한테 야, 우리 항복해야 되는데 미국 항복 좀 주선해줘라. 그래서 일본이 죽어간다는 것을 소련은 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잘 모르고. 근데 결코 미국의 친구라는 동맹국이라는 소련이 일본의 사정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볼까요? 핵폭탄 만들죠. 뭐 카이로 회담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저기서 우리나라 독립시켜주자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책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in due course라는 영어가 있어요. in due course.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적절할 때인지 방법상으로 적절할 때인지 저걸 보고서 우리나라 통일을 시켜줄, 우리나라 독립을 시켜줄 마음이 이놈들이 없구나라고 판단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만 보고서 이거가 무슨 우리를 독립시켜준다는 소리야. 아니네, 아니구만. 그 아단이 났었던 거죠. 근데 하여간 처칠은 조선이 무슨 독립을 하냐. 나라 같지도 않은 것이. 그래도 장개석이 저 맨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뭐 한국 편이라서 한국을 독립시켜줘야 된다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In due course. 적당한 절차, 적당한 시간. 안 시켜줘도 in due course예요. 시켜줘도 in due course고. 그거를 이승만 박사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저건 뭐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거가 리틀보이예요, 이름이. 폭탄 이름이 꼬마입니다, 꼬마. 두 번째 떨어진 것이 팻맨, 뚱뚱이. 저 팻맨은 누구 별명이냐면은 처칠 별명이에요, 처칠. 그래서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아침에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 아침에 떨어지는데, 스탈린이 야, 일본 이제 내보내 죽였구나. 황급히 8월 9일 새벽 0시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는 게 8월 15일이죠. 근데 8월 9일 날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소련 놈들이. 그리고 한국을 반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그 지도 있는데 지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반쪽으로 지금 소련군이 막 물밀듯이 내리고 들어오는데 만주에 있는 일본군이 헛겹이라 거의 전투도 안 하고 막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8월 11일 날 밤에 미군이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소련 놈들이 막 밀고 내려오네. 8월 9일 날에 한국 북두까지 소련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군 대령 머리 좋은 사람 2명을 불러다가 야, 이거 어떻게 빨리 무슨 조치 좀 내려봐. 그때 그 사람들이 38도 선이라는 선을 긋고 그 위쪽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군한테 항복하라고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일본군은 미군한테 항복하라고 항복선을 만듭시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새벽에 12일 날 된 거죠. 그러니까 8월 11일 날 밤이니까 38선이라는 선을 그으면서 미군은 그랬대요. 우리가 해군의 나라입니까? 해군의 나라인데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도 그 밑에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보고를 받은 별 하나가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가 다 싸우고 저거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러스크 대령이라는 사람이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36이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로 걷는 겁니다. 근데 소련이 받아들였어요. 이걸 걷던 대령 한 분이 러스크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됐고 한국전쟁 50주년 세미나 하려고 국방대학원에 왔는데
그때 그날 밤에 소련이 받아들여서 놀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8선은 그냥 지구 위에 직선 거는 거예요. 가상의 선입니다. 소련군이 거기까지 와서 그 위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고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을 항복했고 미군은 9월 8일 날 인천에 도착해서 9월 9일 날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중앙청에 있던 일본 깃발이 내려가고 미국 깃발이 이제 올라가서 붙은 거죠. 그게 이제 분단인데 미국이 분단시켰느냐? 분단은 철조망 친 놈이 분단의 원흉입니다. 그 38선을 철조망으로 박은 놈들이 쏘는 놈들이에요. 미군은 여기까지 요선, 그건 지구상에 보지도 않는 선이에요. 그냥 과학적으로만 있는 선이지. 그래서 미군은 9월 8일 날 왔고 소련군은 8월 24일 날 북한 전역을 다 점령한 다음에 남한으로는 전기 끊고 길 끊고 사람들 내려놓고 못 오게 하고 그래서 분단을 시킨 나라는 소련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꾸 미국은 우리 잘라서 미국은 자른 적 없어요. 거기까지 얘네는 그 위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 그래서 그날 왔던 미군은 이재명이 말하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그날 왔던 미군은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러 한국에 30몇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절대 다수가 남쪽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만 일본군이 6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 1군은 6.25 나기 직전에 북한군이 20만, 남한군이 10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본군을 무쟁 해제시키러 왔던 미군, 그 미군은 1948년에 우리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온 미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을 점령하러, 그때는 한국도 아니에요. 일본의 식민지인 코리아를 점령하러 왔던 미군, 그 점령의 대상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이번에 다시 왔는데 이번에 와 있는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이제 갔는데 북한 놈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구해주러 온 미군입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가면 안 돼. 한미방위조약 맺고 한미방위조약의 4조에 우리 조약을 맺었으니까 한국은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미국은 그 권리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협정 뭐 체결되고 그래도 미군은 한미방위조약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놈들이 논리적으로 그냥 가라는 말하면 그거는 엉터리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건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1년 내내 만들겠습니다. 겹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좌파랑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만나가지고 뭐 걔네들이 평화협정 맺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멍해가지고 평화 좋긴 좋은데 머리 긁지 마세요. 평화협정 맺는 놈한테 제가 신문에도 썼지만 한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어느 것들이 와서 평화협정 맺고 종전협정 이거 사인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사인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요? 라고 물으세요. 이거 사인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머뭇거리면 꺼져라고 소리치세요. 야 임마 그것도 모르면서 뭘 와서 사인하라고 그래. 미군 나가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의 93.9% 이재명이를 찍을 사람의 93.9%가 주한미군은 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그런 일을 마을에서 당한다면은 그거 하면은 미군은 어떻게 되는 건데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시고 대답 못하면은 소리 질러서 쫓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애들한테 꼬마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고 이러이러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러이러해서 종전선언은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이제 배우는 실력을 앞으로 쌓아나가도록 하십시다. 예, 오늘 그 새해 첫날 강의인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강하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금년 좋은 한 해 이렇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를 다 드립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